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가 어제 새벽에 나왔죠.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사퇴 표명까지 있었습니다. 만 하루 동안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한꺼번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범여권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야권은 국정농단을 넘은 국정 파괴라고 비난의 수위를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했습니다. 제가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말도 더했는데요. 신속하게 제가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이 징계 문제에 두고 어떻게 한 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야당 측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은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보일 만한 행보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하니까 곧바로 임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양정을 가감할 수 없다. 그런 반응들을 계속 보이는 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거.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만 맞다면은 신속히 처리했으면 한다라는 사인을 계속 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곧바로 이렇게 제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서 그 징계를 제청을 할 때 자신의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 장관의 사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맥락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일단 고생 많았다.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또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임하거나 이렇게 내치지는 못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처럼 윤석열 총장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자진 사퇴의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바람도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윤 총장 퇴진 압박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강기정, 홍익표 의원 전 정무수석이죠. 강기정 정무수석, 홍익표 의원 할 것 없이 다양한 경로로 좀 물러나라. 강기정 전 수석은 이젠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싸울 것이냐. 그리고 홍익표 의원 경우에는 찌질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면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그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 말들을 귀담아 들을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일단은 윤 총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소송과는 별개로 과연 이 윤 총장이 임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별 가능성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렇게 보면 윤 총장이 정직 결정이 났을 때 이런 표현을 했었죠. 임기제 총장을 쫓아내려는 불법 부당한 조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기제 총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건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정직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는 소송이라든가 집행 효력 정지 신청은 정당한 저항이다 한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조치나 명령을 중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윤 총장이 보기에는 불법하고 위법한 부당한 이런 조치를 처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항의의 뜻도 그 말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거기에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일선 검찰들이 소수를 빼놓고는 다 윤 총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를 받은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해서 일부 이긴다고 해서 물러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대립각을 대통령과 세우게 됐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총장에게는 무척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건 공무원이거든요.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맞서서 이렇게 소송을 벌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참 부담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예, 예. 하지만은 윤 총장 입장으로서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 예. 네네. 그런 만큼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해 6월 임명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사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좀 우리 사회를 이 공정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어떤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좀 여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랬던 두 사람이 언제부터 멀어졌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취임 전부터. 하지만은 특수통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실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생관계였죠. 어떻게 네. 보면요. 그런 것이 이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아닙니까? 예. 그런 윤석열 총장의 검찰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이렇게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결정적인 갈라서는 계기가 조국 수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저는 그렇더라고 문 대통령과 검찰과의 이런 긴장 관계가 반드시 나쁜 영향만을 미쳤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또 정권 입장으로서는 검찰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리고 윤 총장 입장으로서는 결과론이지만은 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면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관계, 그리고 의미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쏠리는 관심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징계 제청과 함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썰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서울시장 출마 썰 저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국무총리 기용설 그것도 뭐 대통령의 판단하기 나름인데, 워낙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의 행보가 이제 강성 드라이브 때문에 예. 비호감도가 높아졌고 또 문 대통령 지지도를 하락하는 또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예.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대선 후보, 대권 도전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또 이낙연 대표 양강구도지만은 항상 3등을 차지하는 인물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네.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당분간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분간 때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해 주셨고요. 예.
문 대통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기는 했는데 또 지금 보면 부정평가도 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 긍정 다 소폭 올랐죠. 네. 그만큼 모르겠다. 또 그 무응답층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뭐 의견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점점 확실해진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 지지도를 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상황은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면은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김정인 대표의 사과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와인 파티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19 확산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아니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일단 30% 선이 무너졌습니다만 호남에서 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호남의 지지도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예. 나타나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도 8.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51%를 간신히 넘고 있고요. 예. 그 부정적인 지지도도 부정적인 의견도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하고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지지도가 13.8%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네.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예. 그동안 여권에서 추진했던 생각했던 것이 지지층을 집결해서 개혁 드라이브,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예. 집토끼가 돌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예. 가장 지지층인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당 지지도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 민심의 이반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삼기에도 충분합니다. 물론 예. 한 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고요. 예. 또 이번 여론조사를 제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단 호남 그 지역된 조사 범위를 보니까 그 목표 할당이 147명이었는데 예. 조사 완료된 표본이 10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 가중치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배정돼 있다. 예. 그래서 한 명의 대표성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는 여권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은 늘 추세를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를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제1요인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청와대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예.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지난주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임대주택 방문하고 뭐 이런 민생 행보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오늘 문 대통령의 이 언급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내년도 경제 우정 방향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문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 시장 그 속도전이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아주 절제된 언어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임대주택 방문에서 나타난 그런 잡음 논란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정제된 언어들 아. 그리고 좀 그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그때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새 보면 회의석상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좀 시끄러운 전국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자리가 특히 내년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네.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예. 하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언택트 접근을 할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참 국민들, 기자들이 언론도 물어볼 것도 많고 예. 대통령도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때로는 언론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강점은 그 공감과 소통 아닙니까? 네. 공감과 소통인데 요즘 와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그 역대 지금 대통령 브리핑 기자회견 그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문 대통령 그 6번밖에 안 됩니다. 예. 적은 횟수죠.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그 너무 이렇게 안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들 정도인데 예. 아무리 옳은 개혁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 힘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해야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삐걱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예. 네. 감수해야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요. 자,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전국인데 다음 주가요 인사청문회 시즌입니다. 다음 주에 보니까 전해철 장관을 비롯해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들 쭉 있어요. 어느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주목될 것 같습니까? 일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 23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예. 가장 관심을 끄는 그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또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예.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거기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또 친문 핵심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벼르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여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만회해야 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